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김희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은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지구과학 원을 가르칠 김희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연도는 여러분들 직접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희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격주마다 한 번 영상으로 하고 한 번은 실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한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일단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쉽지만 격주로 한 번은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최대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해서 지구과학 1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1은 기본적으로 뭐 실질적인 얘기를 부터 할게요. 수행평가를 3번을 보게 됩니다. 자, 수행평가를 3번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중간고사 전에 볼 거예요. 3번 중에서 1번 첫 번째 수행평가는 중간고사 전,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수행평가는 모두 중간고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평가의 배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3번이나 되니까 여러분들 지필평가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점수 비중이. 그러니까 매 수행평가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과 세특. 교과 세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할게요. 교과 세특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수행평가를 토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 뭐 점수도 점수지만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기획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도 점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에 임한다면 물론 아쉽게 점수를 못 딴 학생들도 아주 만족할 만한 교과 세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뭐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담임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은 수행평가를 베이스로 하지만 추후에 다른 김익순 부장님과 논의를 해서 더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을지 토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실제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생기부가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3번인데 지필평가를 말 안 했네요. 지필평가는 뭐 당연히 2번이겠죠? 이게 다 한 학기당이에요. 한 학기당. 한 학기당 수행평가 3번, 지필평가 2번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페이지를 펴면 되고요. 선생님은 PPT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PPT 자료는 선생님이 뭐 온라인 클래스 자료실에 올려두던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복습하길 바랍니다. 자, 쌤이 PPT를 지금 수업을 처음 해보는 관계로 잠깐만요. 자, 11페이지. 대륙 이동설에서 판 구조론까지인데 우리가 배워볼 건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1915년에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베게너의 실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선생님이 네이버에다가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고 딱 쳐서 그 결과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보면은 책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의 PPT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핸드폰이 자, 잠깐 핸드폰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상한 말을 하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PPT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PPT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PPT에 대한 내용 말고 이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의 내용은 뼈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의 내용은 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PPT만 보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교과서도 반드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쌤의 말이 좀 느릴 수가 있어요. 느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이나 뭐 그런 게 맞춰서 배속을 해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쌤의 수업 영상들은 모두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복습을 할 때 배속을 하면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뭐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배속이 지원이 됐지만 지금은 모두가 실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신의 그런 역량과 뭐 그런 환경에 맞게 배속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모두 다 배속을 했던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럼 PPT 두 번째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알프레드 베게너가 말한 이 대륙 이동설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고생대 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움직이네. 고생대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약 2억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억 년 전, 고생대 말과 2억 년 전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암기해야 됩니다. 자,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는 거대한 초대륙이 있다고 분리 전에 초대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판게아라는 거대한 초대륙. 자,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라시아도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게 유라시아죠. 그 다음에 뭐 북아메리카, 북미,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그 다음에 남극,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네요. 이러한 대륙들이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졌다. 그것을 바로 초대륙, 판게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고생대 말 약 2억 년 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갈라져서 분리되어서 그 분리된 모습이 바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한 게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왼쪽 이 그림 움직이는 GIF 파일을 보면은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자, 판게였다가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형태로 모여지게, 그러니까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계속 한번 봐보세요. 됐죠? 네, 이게 바로 베게너가 말한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게너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베게너는 총 4가지의 그러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4가지의 증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의 일치,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 세 번째, 빙하의 이동 방향 역추적. 네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 자, 지금은 뭐 복잡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암기를 통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이론이니까요. 자,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죠. 첫 번째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의 일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증거 1 해안선의 일치. 자, 남아메리카 계속 제 맘대로 넘어가네요.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봐보세요. 자, 거기 어디냐면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해안선을 봐보면 이 부분이 있네요. 초록색 선, 이 해안선이죠. 이 선이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야. 이렇게 퍼즐 레고 맞추듯이 퍼즐을 맞춰보면 잘 끼워져서 맞는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 동해안이랑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한다. 쉽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고생물 화석의 분포입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이제 판게아의 모습을 이제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자, 색깔별로 생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주황색 영어로 돼 있지만 선생님이 옆에 한글로 써놨습니다. 주황색을 보면 시노그나투스라는 파충류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 주황색 선 라인에. 자, 그리고 갈색 이 부분. 자, 갈색을 보면 이제 이 부분 갈색, 이게 주황색이죠. 리소트로사우루스라고 또 파충류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글로섭테리스라는 식물이에요. 식물. 그리고 얘들은 파충류예요. 파충류.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 자, 파란색 메소사우루스를 보면 얘는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얘는 담수 파충류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 시노그나투스. 자,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네이버에 쳐서 그걸 그대로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자, 이름 확인하고요. 시노그나투스. 그 다음에 자, 분포 지역을 봐보세요. 현재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아까 뭐라 했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주황색이 딱 그대로 있죠? 네이버에 그대로 분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노그나투스는 이렇게 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자, 요약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뭐가 있냐면 결국 시노그나투스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육성 파충류. 이 육성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육지 동물이란 거예요. 육지에 살았다. 육성 파충류였다는 거죠. 육성 파충류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리스트로사우루스를 봅시다. 리스트로사우루스도 또 보면은 자, 이름 나와 있고, 자, 화석이 발견된 장소 보면 남극 대륙에도 있고 남아프리카, 중국, 인도, 러시아 아주 그냥
엄청 넓게 퍼져 있죠? 자, 여기도 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결국 보면 리스트로사우루스 또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육성 파충류였다. 아까 본 뭐죠? 시그노나 시노그나투스랑 똑같은 설명이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글로섭테리스는 식물이라 했죠? 글로섭테리스의 식물군은 오늘날 모두 심하게 다른 기후를 갖는 4개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아까 말했던 모든 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5개의 대륙들이 다 기후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다른 기후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글로섭테리스의 식물군은 양치식물로 추정됨으로써 이들이 번성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기후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5개의 대륙은 동일한 기후인가요? 봐볼까요? 자, 5개의 대륙이라 하면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초록색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디아, 뭐 안타르티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5개의 대륙에서 모두가 발견되는데 남극은 알다시피 극지방으로서 엄청 추워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는 지금 열대지방이죠. 아프리카도 열대지방에 속하고 더운 지역에 속하고 그다음에 남미 대륙도 다 제각각입니다. 기후가. 그런데 어떻게 글로섭테리스의 식물이 이러한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존재할 수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글로섭테리스가 번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대륙들이 다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기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의 대륙이 한데 뭉쳐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글로섭테리스의 화석으로 또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소사우루스 보겠습니다. 메소사우루스를 보면 이제 왼쪽이 화석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 메소사우루스의 상상도예요. 화석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한 상상도인데 잘 보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물갈퀴가 보입니다. 물갈퀴. 자,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물갈퀴는 있지만 대양을 건널 만큼 발달하지는 않았다란 말이에요. 이걸 뭘 보고 알아요? 바로 화석을 보고 아는 겁니다. 화석. 그래서 얘는 담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다가 아니야. 짠물이 아니야. 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수 같은 거죠. 호수. 육지에 있는 그런 깊지 않은, 크지 않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 거죠. 이다 담수 파충류로 분리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메소사우루스가 대양을 건널 수 있을 만큼 뭐 큰 물갈퀴가 있었다라면 뭐 대양을 건널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좁은 지역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야지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한번 메소사우루스가 어디서 발견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메소사우루스를 보면 파란색이 메소사우루스입니다. 파란색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사우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붙어 있었죠. 이 붙어 있는 대륙 안에 있는 어떠한 호수에서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큰 호수가 뭐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으면 사실상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물론 대륙이 이동을 해서 뭐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그냥 이동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죽었으면 뭐 그것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갈퀴 화석을 보니까 어땠어요? 물갈퀴 화석을 보니까 그만큼 헤엄을 칠 수는 없었다. 너무 작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 대양을 건너기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갈퀴를 가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발견이 된 걸로 보아서 이것은 대륙 이동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빙하의 이동 방향 역추적.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빙하의 이동 방향이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나와 있고,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뭐 과거의 남극점이라 가지고 뭐 빙하가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생긴 그림이 있네요. 자, 빙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죠? 어디에 있어요, 빙하는? 극지방에 주로 있어요. 아니면 매우 높은 산이나.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아주 추운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빙하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면 자, 빙하의 흔적이 있는 곳을 한번 봐봐요. 왼쪽 사진을 보면 자, 남미 이곳,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 부분. 자, 이곳이 과연 현재 빙하가 존재하는 곳인가요? 적도를 딱 그리면은 네, 아주 더운 지방에 있죠. 이 지역들이 지금 그죠? 근데 어떻게 빙하에 흔적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야.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더라면 얘네들은 항상 더운 지방에 있었을 텐데 빙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 그 말이야. 과거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판게아처럼 대륙이 한데 뭉쳐 있었고 뭉쳐 있는 곳에서 과거의 남극점, 그러니까 판게아 시기 때 이 부분이 지금 남극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남극점으로부터 빙하가 천천히 만들어져서 퍼졌다. 남극점으로부터 빙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천천히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빙하가 남극점 주위에서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졌는데 이 대륙들이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만들어졌고, 네, 대륙 이동 분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대륙 이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열대지방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자, 열대지방. 자, 열대지방에서 빙하가 만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열대지방이 과거에는 극지방 근처였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판게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판게아라는 그러한 대륙을 한번 짜 맞춰서 빙하가 퍼진 흔적을 추적하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진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증거 4로 가겠습니다. 증거 4. 지질 구조의 연속성. 자,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현재의 지도를 나타냈고, 오른쪽은 대륙이 어느 정도 붙어 있을 때의 그 지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산맥이에요. 자, 빨간색 보면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의미하네요. 지금 왼쪽 산맥. 그다음에 오른쪽 산맥을 보면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다음에 영국의 산맥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바로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산맥과,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산맥의 그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대륙을 붙였을 때 산맥이 더욱 조화롭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암석의 층서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층서가 무슨 말이냐면 암석이 쌓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래에는 뭐 사암이 있고, 그다음 뭐
뭐 여감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석탄층이 있고 그 위로 또 뭐 편마음층이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석에 쌓인 순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산맥이 조화롭게 연결된다. 또 암석의 층서가 비슷하다. 암석이 쌓인 순서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륙 이동설 증거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심플한 이유예요. 그래, 알겠어. 대륙 이동하는 거 그럴싸해. 근데 그 큰 대륙이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야? 하니까 말을 못한 거죠.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거죠. 아주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자, 나중에는 탐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해양저 확장설, 뒤에서 배울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대륙 이동설은 그냥 사장됐어요. 그냥 그래, 그건 네 생각이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냥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멘틀 대류설을 가겠습니다. 이제 대륙 이동설이 이제 묻혀졌고,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이 1928년에 홈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대륙이 이동하는 원리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홈스가 멘틀 내부에서 열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열대류가 일어난다고 주장. 이 멘틀 대류설을 이해하려면 열대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대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왼쪽은 이제 홈즈 아저씨, 잘생긴 아저씨의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을 봐봅시다. 오른쪽에 이제 비커가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 비커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제 불이 샤샤샤샤 나오고 있어요. 물이 끓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바닥에 붙어 있을수록 물이 뜨겁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차가울 겁니다. 그럼 보면은 밑에서 뜨겁게 달궈진 물이 위로 보글보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열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대류. 이렇게 열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이동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만약에 이렇게 우드블럭, 나무 토막을 놔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무 토막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비커 바깥으로 이동하려고 그랬죠? 그렇겠죠? 자, 나무 토막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래가 뜨겁다면 멘틀이라는 것이 약간 녹아가지고 암석이 약간 녹아서 이렇게 뜨거운 암석이 올라오고 차가운 그 멘틀이 내려가는 이러한 일종의 대류 현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플레이트, 그러니까 땅은 이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판이라는 거는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라고 할게요. 이 땅이 위에서 멘틀이 대류할 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스레인지로 이게 물을 데우는 건 알겠어. 근데 지구 내부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 내부는 왜 뜨거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열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열은 멘틀 내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두 번째,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멘틀 내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자발적으로 어떤 종류의 입자 또는 방사선을 블라블라블라. 이게 어렵죠? 자, 절대로 이게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는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도 되고, 뭐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선생님을 따로 찾아와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는, 그러니까 방사성을 내는 원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방사성 원소라 그러는데, 이런 방사성 원소가 자연적으로 붕괴될 때는 바로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사성 원소가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지구의 지각과 멘틀에 다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열을 낸다는 것이 되겠죠. 아까 말한 멘틀 대류에서 멘틀 대류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지구 내부의 열인데, 그 지구 내부의 열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 지구 내부의 온도 그래프예요. 자, 세로축을 보면 어때요? 깊이입니다. 깊이.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면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6370km면은 거의 지구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상부 멘틀, 뭐 하부 멘틀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멘틀이라고 알아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멘틀이고, 이렇게 이 얇은 부분이 이제 판이긴 한데 지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각.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다지고, 자,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천천히 증가하다가 뭐 어찌됐든 증가를 하고 있죠. 온도가 이렇게 지구 내부로 온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를 하냐? 물론 이제 지구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이제 압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주 뜨거운 공이었어요. 아주 달구어진 암석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중간에 쇠도 있겠지만 아주 뜨거운 그 암석 덩어리였는데, 걔가 이제 지구가 이제 천천히 식어간 거예요. 천천히 식어간 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가진 열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열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매우 높아요. 이 그래프처럼. 그리고 지금은 매우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식을 때 어떻게 식겠어요? 지구 내부에 있는 열을 지구 바깥으로 발산을 해야겠죠. 그죠?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식어가겠죠. 지구 내부의 온도는. 아무튼 이 지구 중심부에서 공급되는 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 공급원을 이제 방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열 공급원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자, 로직을 한번 봐봅시다.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 발생. 그러니까 깊은 멘틀일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기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각과 가까울수록 멘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내부에서 매우 느린 열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대류를 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되냐? 이 대류를 하니까 막 멘틀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멘틀 위에 뭐가 있어? 그 땅이 있을 거예요. 땅.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판이 있어요. 판.
판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열대류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말이야. 자, 대륙이 움직인다? 그럼 바로 대륙 이동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홈스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멘틀 대류설의 한계는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멘틀 대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도 마찬가지였죠.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고 멘틀 대류설도 멘틀 대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거야. 왜? 당시의 탐사 기술로는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과 마찬가지로 탐사 기술이 발달해서 해양저 확장설, 다음 시간에 배울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멘틀 대류설 또한 사장된 거죠. 대다수 과학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대륙 이동설의 네 가지 대륙 이동설의 의미와 그 다음에 네 가지 증거,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과 멘틀 대류설의 의미와 멘틀 대류설에서 과연 그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게 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3페이지 탐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해양저 확장설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고 해양저 확장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해양저 확장설로 인해서 어떻게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이 재조명되어서 판구조론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